당신은 지금 좋아요, 구독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5월 21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달력입니다. 5월 21일, 이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종종 조용한 하루 속에 조용히 자취를 남깁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때로는 한마디 외침이나 한 순간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1645년,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했던 왕세자가 궁궐 안에서 사망하였고, 1904년, 작은 사건 하나가 세상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른 대서양 횡단의 용기와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충격적인 순간들. 정의가 사라진 법정 너머 분노로 타오른 밤.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오늘 5월 21일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그날의 사건들은 시간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만든 소중한 발자국이자 우리에게 내일을 꿈꾸게 하는 거울입니다. 지금부터 5월 21일, 그 특별한 하루에 새겨진 인물과 10개의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1. 소현세자 의문사. 조선을 변화시키려 꿈꾼 왕세자, 궁궐 안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다. 조선 제16대 국왕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8년간의 힘겨운 유배 세월을 보냅니다. 청에 머무는 동안 그는 선진 문물에 눈을 뜨며 서양 과학서, 천주교 서적, 의학서 등을 탐독하고 귀국 후에는 조선의 낡은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조정과 아버지 인조는 그의 진보적인 사고와 태도를 반역적 행위로 어겼고, 정치적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귀국 약 2달 후인 1645년 5월 21일, 그는 궁궐 안에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합니다. 공식 기록은 사인을 병사로 남겼으나 역사적으로는 독살설, 고문설, 정치적 암살설 등 다양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왕비 강씨와 세자빈 강씨는 연이어 의문의 죽음을 맞거나 궁에서 축출되었고, 소현세자의 아들들은 가혹한 탄압을 겪었습니다. 그의 비극적 최후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당시 조선이 변화와 개방에 대해 취했던 완고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훗날 그의 동생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라 효종이 되며 형의 죽음을 기리며 북벌론을 추진하지만 이는 끝내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꿈으로 남습니다. 2. 1881년 미국 적십자사 창립. 전쟁의 피로 물든 손,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펼친 구호의 깃발. 클라라 바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전선에서 부상병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전장의 천사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펼쳐지고 있던 국제 적십자 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고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조직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수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1881년 5월 21일, 바터는 워싱턴 DC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적십자사를 설립합니다. 이 조직은 처음에는 전쟁 중 부상자 구조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홍수, 허리케인, 지진 같은 자연재해 구호 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혀 미국 내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클라라 바터는 적십자 활동을 단순한 자원봉사의 차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민간 구호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으며, 미국 정부가 민간 구호단체와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선구자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적십자사는 전 세계 재난 구조와 헌혈,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인간애로 헌신한 한 여성의 용기와 비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3. 1904년 국제축구연맹 창설. 축구를 위한 연맹, 세계를 향한 첫 패스. 20세기 초, 축구는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각국의 경기 규칙이 제각각이었고 국제 경기를 위한 통일된 기준과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에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프랑스 축구 관계자 로베르 게랭의 주도로 1904년 5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7개국이 모여 국제축구연맹 피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피파는 초기에 유럽 내 경기 조율과 국가 간 대항전에 중점을 두었으나 1930년 우루과이에서 제1회 피파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진정한 세계적 스포츠 기구로 도약했습니다. 이후 피파는 점차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을 포괄하며 세계 축구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피파는 200개국 이상이 가입한 국제기구로 올림픽을 능가하는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월드컵을 주관하며 단순한 스포츠의 범주를 넘어 정치, 문화, 외교적 의미를 아우르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4. 1927년 찰스 린드버그 대서양 단독 무착륙 비행 성공. 연료와 용기만으로 대양을 건넌 인간. 1927년 5월 20일 오전 7시 52분 25세의 조종사 찰스 오거스터스 린드버그가 미국 뉴욕의 루즈벨트 비행장에서 단엽기 세인트루이스의 정신을 타고 힘차게 이륙했습니다. 그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인류 최초로 대서양을 단독으로, 무착륙으로, 논스톱으로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 중 그는 강렬한 강풍, 살을 애는 추위, 극심한 졸음, 계기판 오류 등 수많은 위험을 홀로 담대하게 극복해냈습니다. 33시간 30분 후 5월 21일 오후 10시경 르부르제 공항에 성공적으로 착륙하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서양 단독 무착륙 비행을 이뤄냈습니다. 이 위대한 도전은 단순한 비행 성공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의 비행은 상업 항공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입증한 사건이었고, 하늘을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항공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린드버그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 영웅으로 부상했으며, 그의 역사적인 비행기는 현재도 미국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5. 1932년 아멜리아 이어하트 여성 최초 대서양 단독 횡단 비행. 하늘 위의 유리천장을 깨다. 이어하트의 15시간 18분. 1932년 5월 20일 미국의 여성 비행사 아멜리아 이어하트는 단엽기 로키드 베가 오비를 타고 캐나다 뉴펀들랜드 주 하버그레이스에서 대서양을 향한 대담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명확한 목표는 여성 최초로 대서양을 단독 무착륙으로 횡단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찰스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이후 5년 만에 도전하는 놀라운 모험이었습니다. 이어하트는 이륙 직후부터 기체 결함, 폭우, 계기 오작동, 극심한 난기류라는 험난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조종간을 잡았고, 15시간 18분에 걸친 치열한 사투 끝에 북아일랜드 컬모어 근교의 한 목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그녀의 이 위대한 성취로 전 세계 언론과 대중은 그녀를 찬사했으며 여성 항공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항공 기술의 진보를 넘어 1930년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이어하트는 여성 조종사 협회인 나인티나인즈를 공동 설립하고 전 세계 항공계의 여성 대표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1937년 세계 일주 비행 도전 중 태평양에서 실종되며 그녀는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어하트의 실종은 20세기 최고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6.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좌우가 나뉜 순간 분단은 이미 시작되었다. 1947년 5월 21일 해방 후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미국과 소련이 조선을 신탁 통치하에 두고 향후 통일 정부 수립을 논의한다는 계획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나 1946년 1차 회의는 참여 정치 세력 문제, 신탁 통치 반대 운동, 그리고 미소 간 첨예한 이념적 대립으로 결렬되었고, 1년 반 만에 다시 열린 제2차 회의 역시 본격화되는 냉전 구도 속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우익 중심, 소련은 좌익 중심의 정부 구성을 고수하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담은 다시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이 회의의 결렬은 1948년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과 한반도 분단 체제의 고착화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후대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6.25 전쟁과 장기 분단의 근본적인 씨앗이 명확히 뿌려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7. 1972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 훼손 사건. 신의 손끝으로 빚어낸 예술. 인간의 망치에 산산조각 나다. 1972년 5월 21일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은 고요한 순간 갑자기 소스라치게 한 외침으로 뒤흔들렸습니다. 붐비는 조각관 한가운데서 한 남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며 격렬하게 외치며 달려들었고, 손의 망치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을 맹렬히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적인 타격으로 대리석상의 섬세한 부분들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마리아상의 코와 눈꺼풀, 섬세한 팔과 손가락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범인은 정신질환 이력이 있던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지그프리트 브란트로 체포 후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형사처벌은 면제받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전 세계 예술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24세에 완성한 대표작으로 유일하게 본인이 직접 서명한 작품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신을 애절하게 안고 있는 이 작품은 르네상스 예술의 최고의 기술적 완성도와 깊은 영적 깊이를 상징했습니다. 훼손 직후 바티칸은 이탈리아 최고의 복원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10개월에 걸친 세심하고 정밀한 복원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작품은 보다 확실한 방탄 유리 뒤에서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은 예술작품 보호와 관람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했으며 공공예술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촉발되었습니다. 8. 1979년 화이트 나이트 폭동 발생. 판결이 다친 날 거리에서 정의의 횃불이 타오르다. 1978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화이트는 개인적 갈등과 정치적 좌절에 깊이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장 조지 모스코니와 미국 최초의 공개 커밍아웃 시의원 하비 밀크를 무자비하게 총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 전역을 경악해 했고 특히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밀크의 죽음을 명백한 혐오범죄이자 정치적 테러로 받아들였습니다. 약 6개월 후인 1979년 5월 21일 법원은 댄 화이트에게 계획살인죄 대신 터무니없게도 과실치사죄만 적용해 단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트윈키 변론으로 알려진 이 변호 전략은 그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설탕 과다 섭취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황당한 논리로 전국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명백히 불공정한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 특히 LGBTQ 커뮤니티는 그날 밤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격렬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화이트 나이트 폭동으로 확산된 이 시위는 경찰차 수십 대가 파괴되고 수백 명이 체포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폭력 사태로 격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사법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이후 LGBTQ 인권보호와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과 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9. 1991년 라지브 간디 전 인도 총리 암살. 민주주의를 향한 비극 다시 한번 되풀이된 비극. 1991년 5월 21일 밤 10시경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 스리페룸부두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선 유세 중이던 전 총리 라지브 간디가 한 여성 지지자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던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로 현장이 아비규환의 장이 되었습니다. 폭발의 주범은 자살 폭탄을 몸에 숨긴 여성 테러리스트로 그녀는 스리랑카 반군 조직 타미릴라메방호랑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무차별적 공격으로 라지브 간디를 포함해 최소 14명이 현장에서 생을 달리했고 수많은 이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지브 간디는 인도 건국의 아버지 자와할랄 네루의 외손자이자 암살당한 전 총리 인디라 간디의 아들로 어머니의 비극적인 피격 이후 인도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집권했습니다. 그는 정보화 정책, 경제 개혁, 첨단 기술 투자 등 현대화의 선구자였지만 스리랑카 내전에 인도군을 개입시킨 결정으로 타밀 반군의 극심한 분노를 샀습니다. 이번 암살은 그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정치 테러였으며 간디 가문을 둘러싼 끝없는 비극의 한 장면으로 인도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내 선거 유세 방식의 전면적 재검토와 정치인 경호 체계 강화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고 타미릴라메방호랑이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0. 2017년 닝닝 브라더스 서커스 마지막 공연. 쇼는 끝났고 한 시대가 저물어 간다. 2017년 5월 21일 미국 뉴욕 나소 콜리세움에서 한 시대의 서막이 내려졌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점점 희미해지고 관객의 마지막 박수가 공간을 울리는 가운데 닝닝 브라더스, 바넘, 베일리 서커스가 146년의 화려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영원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1871년 피티 바넘이 창립한 이 서커스는 지상 최대의 쇼라는 수식어와 함께
미국 전역을 누비며 코끼리 묘기, 공중근해, 광대 쇼 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동물 학대 논란, 관객들의 관심 감소, OTT 및 첨단 엔터테인먼트와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급증하는 운영비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특히 2016년 코끼리 공연 중단 결정 이후 티켓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폐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링링 브라더스의 마지막 공연은 단순한 공연 종료를 넘어 전통적 서커스 문화가 첨단 기술 중심의 현대 대중문화에 자리를 내어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146년 동안 무대를 지켜온 수백 명의 단원과 동물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본 수억 명의 관객을 뒤로한 채 링링 브라더스의 마지막 무대는 Good night and thank you. 라는 감동적인 작별 인사와 함께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19세기 초 한 여인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과학이 여성에게 금기된 시대의 과학의 길을 개척했고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질 위기에서도 진실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가난하고 여성이었으며 교육의 문마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은 바위 속 숨겨진 생명의 비밀을 꿰뚫었고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지구의 오래된 역사를 발굴해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그녀가 발견한 돌들은 지금도 우웅거리며 그녀의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애닝입니다. 메리 애닝은 1799년 5월 21일 영국 남부 도시주의 고요한 해안 마을 라임 레지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 여성은 과학적 담론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가난한 집안은 학문의 세계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어촌 마을에서 과학의 역사를 뒤흔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구 수리공이자 열정적인 아마추어 화석 수집가였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암모나이트와 작은 화석들을 팔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고 어린 내리는 그의 곁에서 바다 내음을 머금으며 돌 속 생명의 흔적을 섬세하게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9살 되던 해 아버지는 사고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메리는 갑작스럽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책 한 권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고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마저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지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해안 절벽, 바위 틈새, 그리고 퇴적층이 그녀의 변함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수천만 년 전 생명의 흔적을 꾸준히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1811년 12살밖에 되지 않은 메리는 절벽 아래에서 놀라운 거대한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그 생명체는 그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길고 뾰족한 주둥이, 날카로운 이빨, 뱀처럼 구불구불한 척추로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훗날 어룡이라 불린 이 생물은 지질학계의 공룡보다 먼저 바다 파충류의 존재를 처음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장용, 인용 등 수많은 고생물 화석을 발굴했고 그 발견들은 유럽 전역의 박물관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무명 채집가로 치부되었고 논문에는 그녀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회에 출입할 수 없었고 교육받지 못했다는 핑계로 과학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어느 누구보다 진정한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왔고 그녀는 그들에게 화석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해부학적 특징을 또렷이 짚어주었습니다. 지층의 연대, 해양 생물의 분류, 지구의 변화. 그녀는 모든 것을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관으로 해석해냈습니다. 학계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그녀 없이는 학문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팔아야 했던 그녀의 화석은 런던 자연사 박물관과 옥스퍼드 대학교에 전시됐고 그녀가 직접 이름 붙이지 못한 수많은 고생물들은 다른 이들의 이름으로 학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언제나 조용한 바닷가에서 해머를 들고 돌을 깨던 한 여성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연구실 대신 절벽 아래 바위에서 과학을 만났고 시험 장비 대신 망치와 손끝으로 진실을 파헤쳤으며 논문이 아닌 실물로 세상의 상식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과학의 문턱에서 거절당했지만 과학은 결국 그녀를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1847년 메리 애닝은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과학자로 불린 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견은 오늘날까지 고생물학의 초석이 되었고 21세기에 이르러 그녀는 마침내 과학사 속에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영국 왕립학회는 그녀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고, 그녀의 삶은 영화로, 교과서로, 대중의 기억 속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메리 애닝은 이제 단순한 화석 수집가가 아닙니다. 그녀는 과학의 언어로 말할 수 없었던 이들의 상징이며, 진실은 누구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처음 발견했는가에 따라 증명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해안가 한 걸음 한 걸음은 지구 생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 절벽을 걸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바위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은 오랫동안 그녀를 외면했지만 역사는 끝내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메리 애닝, 과거를 발굴한 손, 그리고 미래를 연 이름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간 그 하루, 역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왕세자의 숨결은 왜 꺼졌는가? 공을 쫓던 아이들은 어떻게 세계를 이어붙이게 되었는가? 하늘을 가르던 한 여성의 비행은 왜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가? 그리고 폭력과 편견에 맞서 싸운 이들은 어떤 진실을 후대에 새겼는가? 이 모든 질문들이 단 하루 5월 21일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달력의 한 숫자에 수많은 이들의 신념과 희생, 변화와 충격, 그리고 시작과 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월 21일. 이날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